안녕하세요. 돼지 삼형제의 본격 정치 뒷담화 방송 알릴테여 알릴테야 첫 방송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근데 왜 떨어요? 떨리네요. 첫 방송이라? 첫 방송이라. 네, 안녕하세요. 파주 신동 파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생긴 변호사 hengi택. 잘생긴 변호사. 마지막으로 제 소개드리면 시민참여광장 중앙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위원장 동무 김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무, 높으시네요. 네. 네. 위원장. 위원장, 의원님, 네, 변호사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의원이라고 하면 네. 국회의원인 줄 알아요. 도의원, 네. 현역 경기도 도의원이시고요. 지금 이제 저는 시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 이제 이 세 명이 돼지 삼형제인데요. 동갑입니다.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요? 맞춰보라고 해야지. 누가 제일 형일까? 이런 걸. 미리 얘기해놔야 제가 네. 큰형인 줄 알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간혹 저한테 반말을 두 분이 저한테 하실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이름이 알릴테요 알릴테야인데 먼저 알릴테야는 그 야당에 대해서 좀 뒷담화를 하고요. 알릴테여는 여당에 대해서 좀 뒷담화를. 여당에 대해서 뒷담화를 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괜찮겠어요? 뭐 걱정하십니까? 아이, 걱정은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네. 걱정하고 뒤 바라보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름을 잘 줬어요. 알릴테야. 알릴테야. 알릴테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먼저 알릴테야 국민의힘 지금 이제 대선 경선 중이고 조만간 며칠 있으면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될 텐데요. 어제 29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섰다 뭐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여론조사라는 건 뭐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가 있어요. 누가 될 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판별 효과도 있는 거고 여론에 관심이 있는 건데 일단은 아마 확정되고 나면 달라질 거다. 그렇죠. 그때가 맥시멈이다. 민주당도 어찌 보면 이제 원팀을 이뤘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홍준표,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안 된다 그러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근데 이분은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뛰쳐나갈 수도 있고. 구속되진 않을까요? 그거보다 제가 보기에 나 안 해.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릴 수도 있고. 소리랑 그냥 놀 거야. 내가 왜 나가? 왜 도와줘야 돼?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해외 도피. 그럴 수도 있어서. 집에서 이렇게 제가 누워있는 보기에 사진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하러 나왔어? 나는 그냥 우리 강아지하고 놀래. 이렇게 집에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반려견. 네, 끝나봐야 한다. 걔한테 사과하고 끝나겠네요. 그럴 수도. 반려견 협회장님도 뭐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현 변호사님은 네. 그 누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윤석열이 좀 더 낫지 않나 가능성이. 가능성이. 그렇게 보는 호감도는 아니고. 당연하죠. 네. 호감도는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준석 케이스, 그다음에 오세훈 케이스, 당대표 선거 때, 그러니까 민심이 결국은 당심을 이겼다. 그리고 바람이 조직을 이겼다. 이제 요 케이스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는 이제 당심 비율이 5대5는 아니었거든요. 적었지만 압도적이었어요.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민심이 압도적이었고 당심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정도였거든요. 오세훈도 비슷했죠. 나경원하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당심에서는 좀 있지만 줄을 다 세워놨으니까. 근데 대중적인 인기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차이를 보면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약간 앞서는 정도. 근데 당심에서는 차이가 많아요. 그럼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뭐 아주 대세를 이루고 있느냐, 민심에서 민심 폭발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있느냐,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바람은 한 미풍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 민심은 그냥 폭발하지 않고 그냥 약간 압력밥법 아니 그냥 약간 물 끓는 정도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뒤집기는 쉽지 않다. 근데 저는 그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당심이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3개월, 않았고 4개월밖에 안 됐죠. 홍준표 후보는 26년 26년. 본인이 뭐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홍파콜라도 잘 나갔고. 기나긴 세월을 당에 있었는데 왜 당원들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까 이제 그런 의문점이 좀 하나 드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민심이 앞서고 있는데 추이를 보면 원래 2개월 전만 해도 그냥 미미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추세가 올라오고 있고요. 이분이 또 그 포착을 정무감각이 있잖아요. 26년 동안 그렇죠. 당 생활하고 뭐 도지사하고 이러면서 밑바닥 현장 민심을 아는데 유권자들의 그 포인트를 공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귀여운 컨셉. 그리고 전혀. 때로는 20대 청년들이 원하는 강함 이런 것들 뭐 싹 그냥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20대 젊은 층에서 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게 경선이 좀 길어지면 역전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일주일 남았다 문제는. 근데 저도 사실 마음이 조만조만합니다. 저는 홍준표한테 걸었거든요. 일곱 명이 있었는데 7명 중에 6명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고 저는 홍준표 선택을 했어요. 그분들은 윤석열이 이기면 커피 한 잔 갖고 7명이 나눠 마셔야 되고 전 제가 이기면 커피 7잔 제가 혼자 마셔야 돼요. 한 잔씩 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이제 장성철 교수하고 방송을 하고 하는데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런 분들 분들이 되면 많아요. 누가 이길까? 엑스파일 때문에 자기가 이제 방송도 예. 다 어떻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지 엄청 쫄아했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돼야 된다. 이게 될 거다가 아니라 제가 본 게 말하는 뉘앙스가 거의 돼야 된다. 엄청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중요한 거 뭐.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참 특이한 현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상품이잖아요. 정치도 그렇죠. 오래 했고. 근데 지금 20대, 30대 특히 남성 이런 분들한테는 신상이에요 거의. 네, 맞아요. 새로운 모습, 뭐 모르던 사람 나온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다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 어려운 거 물어보면 아, 나 몰라요 그거. 대통령 네. 때문에 얘기할 거뭐 이러는 게 오히려 더. 먹히는 거예요. 그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 또 윤석열 후보가 20대, 30대, 40대 지지율이 일단 여론조사 보니까 3%, 9%, 8%예요. 그래서 398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윤석열. 특히 여성들 쩍벌하고 막, 그렇죠. 막 꼰대 이미지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홍준표도 꼰대인데. 꼰대 치면 엄청 꼰대인데. 감쪽이 있다니까. 아, 귀여움으로. 그러니까. 네. 그게 참. 근데 여성들은 또 발정제가 가슴이 돼서 두지 발정제. 이제 그게 다시 이슈가 되면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거 다 묻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알릴 테야 해야죠. 예. 네, 우리 알려야죠. 누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홍준표 후보가 되든 저희가 알릴 거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있어요. 네. 조심들 하세요. 까진 네. 못하겠고 차근차근. 예. 뭐 우리라고 없는 거 아니에요. 차근차근 네. 앞으로 뒷담화를 잘 열심히 가열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 분들 몇 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왜 지지하냐? 문재인을 구속시킬 것 같다. 자기들 이제 그 리더였던 박근혜와 이명박을 빵에 보낸 문재인을 우리도 보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거의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도 보내고 조국 장관을 스크래치 그렇게 냈듯이 난도질했듯이 두 분도 스크래치를 좀 많이 내서 작살내서 아주 회복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강하게 있는데 그게 이제 태극기 부대의 마인드하고 또 겹치는 분이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본인들도 보낼 뿐이에요. 그분은 그렇죠. 검사하면서 뭘 했냐고요. 다 시민들 잡아다가 있는지 없는지 다 뒤집어서 씌우고 그걸 모르니까 그거를 우리 검사들이 한 거잖아요. 아닌데요. 근데 홍준표도 검사, 윤석열도 검사. 큰일 납니다. 원희룡도 검사했어요. 옛날에. 그래요? 네, 여기 저기 만약에 야당 후보가 되면 이거 검사판인데 우리 국민들 맨날 숙제 검사에 당해요 그러면. 검찰공화국, 검사공화국. 네, 이건 정말 그게 막아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진짜 일일 일망언하고 개사과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폭락하지 않는 게 옛날 만약에 반기문 생각해 보세요. 반기문 2만 원짜리 2개 이렇게 넣다가 그걸로 아웃됐잖아요. 벌써 아웃됐을 텐데 버티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반문 정서.
문재인 뭐 구속시키겠다, 아니면 이재명 구속시키겠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 수도권에. 왜냐면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서울에 집 없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집을 샀는데 2배가 뛰었어. 나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샀어. 친구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10억 벌었고 나는 10원도 못 벌었고.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물론 경제적인 원인이고 코로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실은 어쩌면 윤석열 바람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대국민 지지 호소할 때도 보면 이재명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로 정권 교체를 해야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는 거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이제 문재인 정부랑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 문제, 특히 민생 문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대장동이 이렇게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끌고, 사실 대장동 특검 여론이 높잖아요. 60% 나온 것도 이게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익 환수를 많이 했다는 거는 성남 시민들한테는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5천억 환수하고 1,000몇백억 해서 배당도 줬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공익 환수에서 뭐가 어쩌라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막 500억, 1,000억씩 막 벌어갔어.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는데 왜 나는 왜 이러지?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익 환수를 많이 했다고 해봐야 내가 느끼는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돈 벌어간 거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집 사러 돈 버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느낄 때. 다 만나면 뭐 예. 부동산 집으로 얼마 버는지 그런 얘기들을 그럼요. 하는데, 근데 사실 대장동 같은 이런 개발 사업이 성남시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전국에 다 있었고 지자체 단체장들 다 이런 부분들의 그런 논리로 치면은 뭐 안 걸릴 데가 없죠. 그러나 다른 데는 환수조차 못했지만 성남시 이재명 후보는 환수를 시켰다라는 거에 우리가 좀 관점을 갖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라는 거를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우리가 LCT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조단 이상 민간이 다 가져갔어요. 오히려 부산시에서 예. 1,000억 내고 길도 놔주고. 여기 대장동 바로 맞은편에 제가 살아요. 동천동이라고, 용인. 예, 근데 용인이 민간 업자들한테는 정말 황금의 땅이에요. 조단이 벌어가는 업자들이 많아요. 거기는 공영 개발이 없거든요. 다 민간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판교나 분당, 대장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쫙 해서 길도 놓고 학교 세우고 공원 만든 다음에 아파트를 짓잖아요. 근데 용인, 수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먼저 지어. 그 다음에 길라. 그 다음에 학교 짓다 보니까 아주 도시계획이 엉망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민간이 다 가져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분양해서 가져가는 돈이 거의 조단이 돼요. 대부분 한 지역. 왜냐면 한 5천 가구씩 하면 한 가구에 뭐 2천만 원씩 남기면 2억씩 남기면 조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간이 이 그동안 계속 불로소득으로 가져왔던 것들인데, 이거 다 캐면 제가 보기에 감당 못할 거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인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그럼요. 이건 그럼 이어서 그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는 중에 지금 그 원희룡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면서 탄소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답을 안 했잖아요. 되게 불쾌하다는 거의 뭐 화를 내는 수준으로. 왜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수소 어떻게 만드냐 해가지고 H2O 얘기했다가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물 분해하면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린 수소는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거라서 사실은 반은 맞는 건데, 그거 뭐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던데, 탄소세도 마찬가지죠. 막 이제 탄소 경제로 가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탄소세를 걷어서 어쨌든 안 갈 수 없으니까 그걸로 뭐 기본소득도 배당하고, 물론 그걸 뭐 60%를 할지 얼마 할지는 봐야 되는 거지만 그런 얘기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그걸로 배당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걸로 뭐 복지를 쓰겠다든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그거 왜 물어보냐 그런 거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탄소세 걷어야 된다. 알아. 그건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뭔지는 잘 모르니까. 일부에서는 몰라서 하는 거다. 몰라서 그렇게 한 거다.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찬성하면 이재명 지사의 탄소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다. 또 아니면 또 반대한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냐. 뭐 지구온난화 이런 등등해서 그런 반응 때문에
렌트를 안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국내에서는 이미 경기도는 친환경 수소 정책 같은 거 조례 다 만들어가지고 수소차 지원 시스템 다 만들어놨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뭐 간단하게 우리 이재명 현변- 기사님의 그 간단한 탄소 정책에 대해서는 그거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그런 거는 어쨌든 탄소라는 건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다 그 경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야만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탄소 제로 2050년에서 2030년에 줄였잖아요. 그만큼 이제 부과하는 만큼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이제 배당을 하겠다는 건데 이 홍준표 대표가 잘 모르니까 사실은 탄소를 줄이자는 거는 원전 뭘 늘리자는 것처럼 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랑 다른 개념인데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중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원희룡 세겠죠. 원희룡. 원희룡 하면 생각나시는 이 현변이 아주 그냥 그쵸. 지지율이 사실 폭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2%였는데 2배가 뛰어 올랐어요. 어디서 이거를 파주에서. 파주에서 예. 파주에서. 용인에서 파주 시장 나가야 돼요. 뭐 파주 시장 계셔요 지금. 그래? 계시니까 어쨌든 예. 안 되나요? 아무튼 뭐 용인에서 지금 용인 거주하시잖아요. 용인 살죠. 네, 용인 사무실도 분들이 용인. 이 현근택 변호사님은 근데 많이 고향은 알고 또 계시지만 제주도시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 계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또 제주도지사로 이름이 거론된다고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와요. 네. 원희룡 예전에 뭐 실제로? 잘못한 거 그게 아니라 대포 전화? 원희룡의 있는 문제점 예를 들어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어디 네. 심지어요 원희룡 후보가 중문중학교 나왔거든요. 거기 원래 채권이 있었어요. 근데 50억을 해가지고 채권 하나 더 지었어. 그래서 보통 한 학기에 채권이 2개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있잖아요. 하나 짓는 보통 것도 하나 지는 것도 있는데. 힘들잖아요. 하나 지는데 한 있는데 30억, 50억 네. 들어가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 있었는데 또 하나 더 지었어. 딴 데 네.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지적하는 분, 오등공 하시는 분 많은데 뭐 사실은 나는 그분 뭐 알죠. 당연히 우리 고등학교 선배기도 대학교 선배기도 하고 법조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는 8년 선배고 법조는 9년 선배니까 까늘 같기도 하고 원희룡이 사실은 제주도에서 지난번 무소속으로 된 게 어쨌든 뭐 인물 경북구 뭐 전국수석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완전히 유튜브 이거에 거의 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세현도 나왔더라고요. 가세현도 나온 거 보니까 이 뭐 대장동 일타 강사하면서 유튜브 하니까 엄청 떴어요. 예전에는 대선 나와도 뭐 0. 몇 프로 이러면서 뭐 컷오프 했는데 지지율이 지금 몇 프로나 나와요? 거기에 조금 올라가서 뭐 그래도 5% 뭐 1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4등으로 일단 경선을 통과했다는 거 거기에 중요한 거예요. 고무됐는데 그 원인을 유튜브 대장동 일타 강사 여기 나와가지고 막 세게 하니까 지지율 이분이 올라가서 대통령 되려고 나온 게 아니구만. 네. 유튜브 스타일. 방송하려고 나오네. 돈 벌려고 나왔네. 지사직 때려치고 돈 벌려고. 그러니까 지사직을 보니까 네. 8월에 사임을 했더라고요. 그쵸. 후보가 되기도 전에 아니 지사 사임하면 월급도 안 나오지 대선 후보 될 가능성도 별로 없지. 근데 왜 그러니까. 사임을 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음. 이분이 6월 달부터 그런 시나리오가 유튜브를 있어요. 준비했다. 예. 1, 2는 진짜 왜냐하면 6월 달에 1, 2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그 제주도 의회하고 네. 업무 협약을 하러 네. 들어가는 게 있는데 코로나 핑계를 대고 못 내려오게 했어요. 나같이 지는 이게 서울. 6월 달이었는데 본인은 서울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거든요. 맨날 왔다 갔다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계속 공격을 하면서 기본소득도 공정하면서 자기를 부각시켰는데 결국엔 목적이 대통령이 아니라 유튜브다. 됐다. 유튜브 강사다. 일리 있는 거야. 아무튼 뭐 유튜브 방송하면 잘하실 것 같은데 가세요는 저리 가라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러나? 그날 방송하면서 그날 받은 그건 느낌 모르겠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몇 살 잡았으면 한 100만 나오는 건데 왜 그랬지? 아니 나는 뭐 집어 던진 줄 알았어. 내가 던지는 게 아니라 그쪽에 던져서 맞았으면 그렇지, 100만이에요. 던진- 앞에 뭐가 없었나 봐. 네. 있었으면 집어 던졌을 텐데. 근데 아무튼 이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원희룡 그럼 예전에 뭐 합리적 보수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는 거의 뭐 강용석 그다음에 뭐 김문수 이리로 가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본질이 이제 본질이 드러난 거죠. 까발려진 민낯이 거죠. 드러난 거라서 어쨌든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원희룡 그 후보 관련해서 두 가지 그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그 지금 대장동 1타 강사라고 자기는 본인이 떠들었는데 그 제주도에 오등봉이라고 네네. 있죠. 네. 거기 의혹이 있다. 네네. 그건 그 대장동과 오등봉 이름이 어렵습니다. 어딘지 정확하게 저는 오등봉. 모르겠는데 요걸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이게 제주사에서는 큰 이슈예요. 음. 내년에 아마 이게 선거에도 관련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민관 합동 방식으로 한 거예요. 민관 합동 방식이 돼 있는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환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대장동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컨소시엄을 했다고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민간 건설회사가 들어오면 비용 부풀리기도 하고 뭐 어쨌든 본인들 어쨌든 돈 빼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랬는데 이제 오등봉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 컨소시엄이에요. 건설회사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그런 뭐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그 입찰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는 확정이익으로 갖고 온 거잖아요. 5,500억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2,700억 정도로 공원을 만든 건데 지금 오등봉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남으면 몇 프로, 남으면 몇 프로 가져오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은 비용 부풀리기를 하면 총량이 몇 프로? 그렇죠. 나중에 만약에 비용을 부풀리게 하면 가져올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갖고 오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8천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수익 만약에 800억 남는다 그러면 사업자가 한 700억, 제주시가 한 180억 정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돼 있다. 예, 그렇죠. 계약이 돼 있는 거라서 이게 근데 제주시장은요 선출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주시장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임명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시장하고 사업자하고 계약한 거지만 사실은 도지사가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권한이 있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왜냐면 임명직 시장은 권한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나쁜 분이네요. 나쁜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본인이 지금 대장동 그러니까 도지사 강사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죠. 예. 자기 사실은 대장동은 획기적인 국고관시 공공이익 환수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데서는 LCT 같은 경우도 예전에 분당, 일산, 뭐 평촌, 3번 이런 데 했을 때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아마 보통 뭐 기부 체납, 김경렬 회계사도 그 얘기 많이 하는데 단지 내 기부 체납하는 거 당연한 거다. 뭐 도로 놓고 학교 넣어놓고 그거 다 빼고 그거 거기 다 있어요.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다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한 5천억 되고 그거 말고 그 단지 내 밖에 그러니까 이 구시가지에 공원하는 게 한 2,700억, 현금으로 환수한 게 한 2천억 이렇게 해서 5천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거를 다른 사업지도 다 기부 체납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실은요, 대부분에서는 그 단지 내 기부 체납하고 끝나요. 그리고 기부 체납 금액도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비율이 할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정말 잘한 일인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더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자기들이 후보님이 먹을 걸 뺏기니까. 얘기는 안 먹었던 하셔도 걸 뺏기니까. 환장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계속 하고 있고, 자기들이 더 나쁜 놈인데, 우리가 환장해야 되는데 지들이 환장. 그러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택도 없는 거죠. 아니 돈을 쫓아가야죠. 이따 집어넣어야죠. 지금 예? 박상도나 뭐 이런 사람들 50억, 100억 막 나오잖아요. 쓸어버려야죠.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본인이 안 돼서 열받고 하면 이분들을 싹 집어넣지 않을까? 예? 왜냐면 윤석열하고 박영수는 거의 실과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예요.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목캐 예. 캐면 본인도 걸려. 그러니까. 맨날 부산저축은행 봐준 거 있지. 또 뭐 봐준 게 있기 때문에 박영수 거의 아바타예요, 윤석열이. 아바타 정도. 아바타기 때문에 절대 못 건드려요. 근데 지금 제일 돈 많이 간 게 박영수잖아요. 그렇죠. 100억이니까. 네. 그거 어떻게 건들겠어요? 절대 못 건드려요. 그래서 총장. 윤석열이 되면 예. 대장동에 사실은 돈 먹은 거나 지금 고문하는 사람들의 90%는 다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 하나, 뭐 경신 출신이 있고 네. 이 사람들 절대 못 건드려요. 왜냐면 이게 정관예우와 그런 거에 쉽게 뭐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다 관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대장동을 박영수가 검사의 대장이구나. 검사 대장. 대장동에서 돈 먹은 거 중에 대장이지. 그러니까. 돈 먹은 대장. 대장은 대장이네. 네. 곁들여서 그럼 저번에 그 라디오에서 뭐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제가 제일 억울한 건 그거죠. 뛰쳐나갔다. 그렇지. 뛰쳐나간 게 아닌데 제가 사실은 그래서 자리를 탁 찼다. 한 게 아니라 이제 제작진이 와서 이제 저를 이제 모시고 간 건데. 이렇게 뒤에 와가지고 끌고 살짝. 예. 그리고 그때 좀 저항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이제 왜 왜 나만 가라 그래야 되는데 너무 조용히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용히 나가지고 MBC에서 뭐 그에 대해서 뭐 유감이나 이런 걸 이제 오늘도 이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하더라고. 처음에 기사가 딱 떴을 때 어그로를 바로 전화해가지고 아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내용을 그때 우리 원래 이제 낮술 먹기로 하고 끝나면 원래 그때 먹는 게 아니라 원래 정해놓고 있어. 그래서 엄청 먹고 이제 막 취해 있었어요. 아니 우리끼리 원래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이따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막 방송에 나오니까 에이 다음에 하지 뭐 이런 거 넘겼는데
조금 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 처음 맞아요. 보도 나왔을 때는 바로 정정 보도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 그랬든 좀 안 억울해. 그랬든 어쨌든 어그로를 끌어서 그거만 했으면은 따따블 쳤어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따블 못 쳤어요. 네, 그건 또 모르겠고. 네. 그럼 알리테 여로 넘어가서 그 이재명 후보님이 그 지금 주 4일째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또 조중동 특히 그 조선일보 공격을 엄청나게 또 받고 있죠. 아마 내가 보기엔 조선일보 기자들도 좋아할걸요. 왜냐면 시행하게 되면 보통 주 5일제도 예전에 보면 대기업 큰 데부터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수가 많은 데부터 해요. 그러면 조선일보 같은 데는 해당될 거예요. 조선일보 기자들도 속으로는 이제 좀 있으면 이재명 후보가 되면 격주로 금요일날 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위에 편집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조선일보 이제 그 기자들은 내심 좋아하고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그 3월 9일날 투표하겠다 이재명한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그렇게 확정된 상황도 아니고 그냥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기사가 먼저 그렇게 탁 나갔어요. 이게 지금 너무 많아요. 기사들이 지금 뭐 자기들 편에서 그냥 타이틀도 그냥 아주 악의적인 타이틀도 너무 많고 조작이 그래서 나왔다고. 예,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그냥 제목만 보면은 이거 왜 이래 이럴 정도. 그 예전부터 조선일보가 그런 거 많이 했죠. 전체 원문에서 몇 줄 따서 그거를 이제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걸 집중하고 그러니까 주 5일제 같은 건 저는 주 4일제 같은 경우에는요 논의해볼 만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 5일제도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논쟁이 많았고 10년 이상 돼서 우리가 시행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 자리 잡았거든요. 거의 한 30년 걸려서 한 거예요. 논의 나오고 10년 후에 거의 제도화되고 그 다음에 자리 잡는 데 한 20년 걸린 건데 그래도 아직 주 5일제가 시행되지 않는 데도 많이 있어요. 많죠. 많이 있어요. 그만큼 오래 걸리는 이슈인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비대면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해보니까 일이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의회 자주 안 나가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많이 안 나갔잖아요. 그 주- 코로나 시대 회의 안 하시고. 3일째도 안 우리 수당 다 나오고. 3일째도 아니 줌으로 다 회의할 수 있잖아요. 우리야 뭐 회의 그러니까 줌으로 해도 다 된단 말이에요. 꼭 그럼요. 가서 할 필요 없거든요. 가면은 저 기름값 나오죠. 이제 저 점심값 점심 나오죠. 나오죠. 뭐든지. 그다음에 거기 저 예. 뭐냐 탄소 배출하지 안 좋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 4일째 해도 충분하다. 물론 당연히 시간을 두고 하겠고 그다음에 격주로 하겠죠. 격주 금요일 쉬다가 그다음에 대기업 뭐 공공기관 순서를 하다 보면 자리 잡을 수 있다. 저는 화도 잘 듣는 네, 거예요. 저는 이 주 4일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불균형, 국토의 불균형 문제 이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다. 왜 그런지 파주에 오래 계실 수 있으니까 아니, 3일, 뭐 7일, 그런 3일 것도 계실 수 있지만 있으니까 지역에서 밥 먹고 지역에서 그렇죠. 파주뿐만이 아니라 주 4일은 자기 직장에 있는 이 수도권에 그렇죠. 와서 일하지만 그렇죠. 주 나머지 금토일은 지방에 가서 음.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보내는 그러니까. 그러한 생활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굳이 이 복잡한 서울 수도권에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집만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솔직히 직장인들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그렇죠. 집에 와서 잠만 자잖아요. 그렇죠. 회사 근처에 쬐끄만한 기숙사나 잠만 잘 때를 해주고 월요일 와서 목요일까지 아예 그냥 일하고 목요일 날 저녁에 기쁜 마음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자기 주말에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문화생활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삶, 일하고 즐기는 삶을 딱 구분 지을 수 있는 그 포인트다. 말씀 맞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핵심은 급여잖아요. 급여. 자기 소득이 주 5일제 얘기 나왔을 때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 청년들이든 가장들이든 저희 같은 이제 또 월급은 똑같이 주는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 급여가 어떻게 주느냐 시간당 제조업이나 이런 데가 이제 좀 그렇죠.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수도권 인근에 있는 도시들 대부분 베드타운화 많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 왜냐면 그냥 서울로 왔다 갔다만 하고 잠만 잔다 이러는데 일주일에 3일 정도 쉬면요. 그 지역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꼭 우리가 이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 가서 버는 것도 있지만 다른 걸로도 또 충분히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이게 패러다임 좀 바꿀 때가 됐다. 그러니까 회사 가서 일하고 그다음에 뭐 주말엔 집에서 그냥 자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뭐 여가 할 수도 있고 레저 할 수 있는 거 거기 때 또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일자리들 새로운 일자리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제주도에서 집 하나 주면 하루 안 살고 제주도 가겠어요. 아니 3일이면요. 네. 사실은 그 시골 가서 살 수 있어요. 살수 있어요. 왜냐면 목요일날 저녁에 네, 가서 그럼요. 3일 정도 묵 네. 가지고 살 수 있고 혼자 이제 가세요.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네. 그러려면 그리고 이제 부인. 아이들과 부인 음. 아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문화 이런 주말 것들 공부하면 되지. 제주도까지 어떻게 주말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 물어보. 원하는 그런 표정인데. 아니, 아무튼 이걸 시스템을 해놓으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새로운 있다. 문화가 또 예. 만들 수 그럼요. 있죠. 예. 또 교육 문제도 전원 개선할 수 있어요. 주택뿐만 아니라 시골에 가서 한 2, 3일 정도 자기가 일하면서 이렇게 그럼요. 예. 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서 농촌이 사실은 거의 소멸이잖아요. 지금 지방이 인구도 너무 소멸하고. 크군요. 예. 근데 그것도 메꿀 수 있죠. 어떤 이 어쨌든 정리하면은 그 노동자들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급여 수준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좀 세밀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그렇죠. 예. 해볼만하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음식점 총량제 갖고 또 뭐 공산당이다, 뭐 전체주의다, 또 이렇게 또 공격을 이 지사님이 공격하고 있는데 아니, 공격한 사람이 이거 누구예요? 이제 막 어. 나왔잖아요. 그렇죠. 백종원이 지난 국감 때 네. 그거 논의해야 된다. 음식업 중앙협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을 했고 어떻게 되죠? 아니 반대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반대한다. 공산당이라고 말하는 사람. 국민의힘 공산당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분들이 이게 저는 빨간 사실 사람들.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기득권들은 이미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사, 검사, 하고 있지. 판사, 변호사 껴줄까요? 그렇죠. 예, 아무튼 이런 사회 고위층, 교수 이런 분들의 딱 양을 정해놓고 그 기득권들을 그 범위 안에서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의원도 있잖아. 의원도. 의원들도 우리는 총량제 총량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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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그 네. 임기로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그래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숫자로 제한이 있어. 숫자가 숫자로 제한돼. 그러니까 모든 진입장벽이 사회가 높지 엄청 높지. 이미 이렇게 돼가 근데 의원은 지방의원은 장벽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오면 힘들어요. 또 나중에 그건 얘기 어쨌든 총량제 제가- 해당된다. 예, 나중에 얘기해드리고 뭐, 기득권은 한 번 그 면허를 취득하면 국회의원도 총량제 있고 평생 가잖아. 평생. 근데 총량제 없는 게 없네. 선출직은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커트하는 택시도 있고.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뭐 이거 가지고 전체주의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처럼 그런 논의는 계속 있었죠. 그래서 있었죠. 그냥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그 폐업하는 그 율이 너무 높아서 적정하게 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뭐냐면은요. 사회적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가서 이렇게 유명해가지고 퇴직해도 치킨집. 초등학교만 나가서 일하고 뭐 해도 사업하다가 치킨집. 다 치킨집만 한다. 이런 웃지 못할 슬픈 도표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총량제가 이게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이 무제한으로 만들어 나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과열 출혈 경쟁하다가 다 망하게 하는 거죠. 치킨집 그렇게 많으면 누가 제일 돈 많이 벌까요? 치킨집 사장만 할인. 그렇죠. 사장 아, 닭 공급하는 사람 그렇죠. 거기만 돈 빼는 벌어요. 거고. 왜냐면 망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창기고 예, 또 차리고 또 또 차리고. 인테리어 해야지 뭐 그렇죠. 해야지 또 이름 바꿔서 뭐 하지 그러니까 다 뜯기는 거예요. 퇴직 지금 제가 아시는 분도 지역에 보면 식당 하다가 문 닫은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이거를 망한 게 아니라 이제 정리할 때는 이제 권리금 쪽 받았어요. 권리금이라는 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받는데 지금은 그냥 가져가라 해도 갖고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오히려 계약기간 남았는데도 중간에 나가겠다. 오히려 그동안에 월세는 다 내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월세 내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에서 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소로 나가는 거예요, 거의. 그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OECD 중에도 자영업자가 엄청 비율 높은 편인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럼 만 총량제 하면 그 권리금 500이라도 갖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인허가에 대한 거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사실상. 지금은 그냥 오히려 손해보고, 그러니까 보증금 다 까먹고 나머지 시설비도 하나도 못 건지고 그냥 나가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 좋은 화두를 던졌다. 자영업자들의 어쨌든 활로 이런 걸 던졌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좀 정책화를 해서 합리적인 좀 그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안들이 좀 세밀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우리 첫 그 편의점 같은 경우도요. 거리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50m, 100m. 옛날에 거리 제한 없었거든요. 거리 제한 두니까 조금 살아요 서로. 옛날에 옆에 바닥 바로 옆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이게 생각하면 서로 이거 윈윈하는 정책이에요. 사회주의 뭐 전체주의라 그러면 우리나라 뭐 진작에 공산주의 비슷해요. 야, 근데 5번 하면 빨갱이래.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재명 후보님이 6차 전국 재난지원 카드 또 어제 또 세게 또 네. 재난지원금 하고 당에서 경기도 어떻게 받을까요? 저는 이 신의 한 수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수다. 생각해보세요. 이 재난지원금 얼마나 쌓았어요. 이재명 후보는 계속 전 국민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아, 엄청 그렇죠. 예속이 그러니까 아니 25만 원 88% 주나 22만 원 전 국민 주나 예산이 똑같아요. 그럼 어떤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전 국민 22만 원이 좋아요. 88% 국민 25만 원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 100명에 90명은 다 전 국민 22만 원, 3만 원 차이잖아요. 누군 주고 누군 받아. 그 가리는 비용이 훨씬 더 들어요. 행정비용.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 의료보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못 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또 주변에 보니까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다들 그래요. 나는 부자 아닌데. 왜 나는 안 줘? 나 부자 아닌데.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다 반감으로 쌓여 있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사실상. 나 부자도 아닌데 안 준다. 기분 나쁘잖아요. 쟤는 주고. 누군 주고 누구나. 이번에는 무조건 제가 보기에 전 국민으로 무조건 밀어붙여야 돼요. 이게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도 아주 크게 기여할 거예요. 그 못 받는 사람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왜냐면 급여 생활자.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의료보험을 많이 내요. 투명 유리지갑이니까. 그 사람이 대부분 못 받았어요.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 당직자들도 네. 못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 재산이나 또 경제적인 조건이 좋아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이 의료보험료 기준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깔때기 했어요. 네, 깜짝이야. 제가 도의회에서 신혼여행 하면 안 돼. 이거 딱 5분 발언 해가지고 네. 원래 우리 도의회가 지난번에 전국민 경기도 그렇죠. 100% 지급할 네. 때 찬반이 우리 당 내부에서도 알아요. 제가 5분 발언 딱 하고 싹 정리했잖아. 그리고 딱 통과됐잖아. 정리하는 사람. 네, 그때 논쟁이 많았는데 그때 뭐 당대표가 어쩌느니 뭐 그거 제가 의장이 반대하느니 제가 다 정리했잖아. 5분 발언 마지막에 5분 아. 발언으로서 이 모든 사항을 의장님을 지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그때 의장님 막 맞아요. 그랬잖아요. 의장님도 이낙연 쪽 예,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정리했고 사실은 지난번 국회의원 총선 때도 네. 또 우리 지역에 계신 기재위원장이시거든요. 이거 해야 된다. 정리 줘야 된다. 총선 때 줬잖아. 윤동원이. 근데 최근에 이 6차 재난지원금 갑자기 예상 못할 때 지금 탁 야당이 허를 찔렸다 말 나오잖아요. 요 허를 찔렀다는 찬성도 게 반대도 할 수 없어. 지금 뉴스 타이틀의 제목인데 요 카피도 누가 했는데요? 누가 본인이 아니 우리 그래? SNS 팀에서 한 거예요. SM팀에서 딱 이 뉴스 소식을 야당이 허를 찔림. 이거 카피 떴더니 기자분들이 이거 딱 갔다가 본인이 직접 SS 팀을 그러니까요. 그럼요. 자 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책이신데 네, 이건 그럼 이제 선대위에서도 이제 지금 SM팀 이제 하시는 거예요? 대변인 하셨고 해서 아니 나도 아직 해산돼가지고 직책이 없어요. 저도 아직 지금은 직책이 없는데요. 네. 이제 뭐 본선 가면은 또 같이 가야죠.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거는 네. 이슈로 끌고 가서 그럼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이슈예요. 이게 정략적을 떠나서 필요한 거예요. 설 전에 지급해서 또 음. 시장 살리고 골목 사건 살리고 근데 이게 지지율 뭐 유불리를 떠나서 그럼요. 이건 정책적, 떠나서 정략, 국민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정략적인 거 그냥 미국, 일본, 선진국들 다 재난지원금을 얼마를 줬는지 확인해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게 다른 나라들은 국가 위기 상황에 나라가 빚을 지고 개인은 그렇게 부담을 안 졌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네. 창고에 돈이 쌓이고 네. 막 초과 세수가 막 30조씩 쌓이는데 개인 빚은 지금 1000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누가 책임지느냐, 국가가 책임지느냐, 개인 책임지느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딱 개인이 개인 빚을 땡기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보면 이번에 아마 이재명 후보가 예. 이 물줄기를 바꿔야 돼. 국가 재정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럼요. 경제 위기에서는 국가가 책임이다. 그 자기 다음에 빚이나. 안 되면 개인 책임이다. 지금은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국가에서는 그냥 조금 못해줄게. 이건데 이걸 확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레임을 바꿔. 브레인 바꿔. 기재위의 이 고위공직자들이 그 돈이 자기들 건 줄 알아요. 왜냐면 맨날 정부 부처에 돈 예산 주는 거 그 맛을 들였거든. 일반 부처에서는 예산 따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가 선심을 써야지만 정부 예산도 각 부처에 줄 수 있는 그 일들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산은 지금 기재부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와서 굽신거리고 그럼요. 시장군수 와서 네. 굽신거리고 다 굽신거리는 게 결국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갖고 오겠다. 나도 정리나게 갖고 오겠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의원님 힘든 것도 그잖아요. 그렇죠. 나도 예산 가서 예산실에 가서 좀 해야 그리고 되는데 이게 항상 그 얘기잖아요. 네. 예산 따로. 아니 안 받아. 안 주면 안 받고 말지 뭐. 아니 그거. 지역에서 주민들이 네. 의원님한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꼭 아유 우리 동네에 뭐 하나 그렇죠. 해주십시오 필요하다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 그냥 맞습니다. 아무 책임 없.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달라고 잘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실세 의원님. 뭐 그렇게 얘기를 인식을 하고 있는지 친이 의원으로도 실세라고. 네. 네. 저야 뭐 항상 친 이재명계 도에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소문은 나. 소문 나. 수계. 그렇게 수계. 소문은 나가지고 수계. 아 수계. 수계? 네. 줄을 선다 지금 막 이런 얘기. 아 무슨 말씀을 이렇게 예? 아 저도 뒤를 글쎄요. 섭가요. 보이지가 않아요. 아 보이지가 않아요. 없어서. 첫 방송 첫 촬영했는데요. 오늘 첫 방송 소감 간단하게. 아이고 이거 얼마나 조회가 나올란지 알고 궁금한데 그래도 한 5,000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요? 아마 5,000명도 안 돼요. 아, 제가 파주신경 TV를 지금 만들어 온 지 1년 됐는데 구독자 몇 명인 줄 아세요? 500명. 6명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6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 계속 이제 해야죠. 하면은 좀 나오겠지. 100명씩 책임지면 300명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오겠지. 에이스. 저는 100명 나와요. 그러니까 에이스의 흥근태국 변호사가 있잖아요. 아 저도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SNS 얘기했잖아요. 빨리 거기에 끝내. 딸린 분이 10만 명이에요.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방송이라 실수도 있었고 진행도 미숙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쌓아가면서 내공을 갖고 또 흥근택 변호사와 조성환 도의원과 함께 열심히 한번 가열차게 뒷담화 해보겠습니다. 이상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지사 나가고 맞습니다.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도지사.